62세 여성이 새벽 항만에서 낯선 남자를 숨겨줬습니다. 그 선택이 28년 경력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죠.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진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해시태그 항만의 새벽. 새벽 4시 30분, 인천 북항은 고요했다. 서윤주는 헬멧을 벗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62세. 항만 크레인 정비기사로 일한 지 28회. 남자들도 기피하는 야간 점검을 그는 묵묵히 해냈다. 오늘도 8호 크레인의 유압 라인을 교체하고 녹슨 볼트를 새 것으로 갈았다. 장갑을 벗은 손은 굳은 살투성이었다. 이제 좀 쉬어야 하는데. 누가 듣지 않아도 혼잣말이 습관이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아들은 캐나다에서 가정을 꾸렸다. 명절에 한 번 영상통화가 전부였다. 외롭지는 않았다. 다만 익숙했다. 컨테이너 야드를 가로질러 걷는데 3구역 펜스 근처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윤주는 멈춰섰다. 통제구역이었다. 밤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곳. 그런데 분명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윤주는 손전등을 켰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한 남자가 펜스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군 모습이 보였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피투성이는 아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취객 같지도 않았다. 지나치게 차분한 얼굴이었다. 괜찮으세요? 윤주가 어깨를 흔들자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죄송합니다.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또렷했다. 남자는 손에 낡은 수첩을 꽉 쥐고 있었다. 모서리가 다해진 오래된 노트였다. 경찰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병원. 안 됩니다.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눈빛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제발. 그냥 한두 시간만 어딘가 숨어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윤주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CCTV는 여기까지 닿지 않았다. 새벽 경비는 정문 쪽에 집중돼 있었다. 이상했다. 이 남자는 도망자 같았다. 하지만 범죄자의 눈빛은 아니었다. 따라오세요. 윤주는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몰랐다. 다만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를 데려간 곳은 윤주의 작업용 컨테이너였다. 공구와 부품이 정리된 좁은 공간. 전등을 켜자 남자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다. 다친 곳은 없었지만 지쳐 보였다. 물 드세요. 윤주가 생수를 건네자 남자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단숨에 마셨다. 저는 한도혁이라고 합니다. 문화재 조사원입니다. 문화재요? 윤주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이? 불법 발굴 현장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시대 도자기가 유출되는 경로를 따라왔는데 항만이 끝이었어요. 도혁은 수첩을 펼쳤다. 손으로 그린 지도와 날짜, 장소가 빼곡했다.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혔어요. 위에서, 아래서, 옆에서 모두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넘기라고 아니면. 말끝을 흐리는 도혁의 손이 떨렸다. 윤주는 묻지 않았다. 그저 물 한 병을 더 건네고 말했다. 오늘 밤만요. 내일 아침엔 나가셔야 합니다. 도혁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윤주는 컨테이너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항만의 크레인들은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선택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흔들지, 그리고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마이너스. 아침 7시 항만 사무실은 웅성거렸다. 들었어? 서기사 말이야. 3구역에서 남자랑 있었다던데. CCTV에 찍혔대.
새벽에 누굴 데리고 들어갔다나 봐. 윤주는 로커룸에서 작업복을 갈아입으며 그 소리를 들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어젯밤 도역을 새벽 5시에 빼돌렸다.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다. 서 기사님. 뒤돌아보니 관리팀 박 과장이 서 있었다. 잠깐 사무실로 올라오시죠. 팀장님이 찾으십니다. 윤주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복도를 걸을 때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수군거림, 흘깃거림. 28년을 한 곳에서 일하며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눈빛이었다. 회의실에는 팀장과 안전관리 책임자가 앉아 있었다. 서 기사, 어제 새벽 3구역 근처에 있었습니까? 예. 점검 후 복귀 중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다는 목격담이 있는데요. 윤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 거짓말은 서툴렀다. 다친 사람을 잠깐 도와줬습니다. 신원 확인은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왜 경비에 알리지 않았죠? 판단이 짧았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다. 서 기사, 당신 그동안 성실했던 거 압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통제구역 출입, 미신고 접촉, CCTV 사각지대 이용. 내부 감사 대상입니다. 윤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항변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다. 일주일간 대기 발령입니다. 조사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세요. 그날 오후 윤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28년 만에 처음 맞는 강제 휴가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같은 시각 서울문화재청 조사실. 한도혁은 상급 조사관 앞에 서 있었다. 한 조사관, 자네 어디 갔었나? 현장 추적 중이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조사였지. 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료 다 넘기게. 지금 당장. 안 됩니다. 뭐? 도혁은 책상 위에 수첩을 내려놓았다. 이건 단순 유출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발굴과 유통 경로가 있어요. 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갑니다.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 자네 혼자 다 뒤집을 건가? 고발하겠습니다. 상급 조사관이 책상을 쳤다. 정신 차리게. 위에서 손 쓴 일이야. 자네가 건드리면 자네만 날아가.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그게 살아남는 거야. 도혁은 수첩을 집어들었다.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조사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켰다. 협박 문자가 3통 와 있었다. 자료 넘겨. 안 그러면 가족도 안전 못 지켜. 도혁은 문자를 지우고 항만 쪽을 떠올렸다. 그 여자 서윤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을 숨겨준 사람. 저 사람도 지금쯤 곤란해졌겠지.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윤주는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뉴스에서는 항만 안전점검 강화 방침이 나왔다는 소식이 흘렀다. 윤주는 TV를 껐다. 핸드폰이 울렸다. 아들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회사에서 연락 왔던데. 응. 괜찮아.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냥 절차상 그런 거야. 통화를 끊고 윤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규칙을 지키고 묵묵히 일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흔들고 있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들지 않았다. 그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게 느껴질 뿐이었다. 항만의 쇳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소문은 이미 번졌고 진실은 아직 묻혀 있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흘째 윤주에게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가 왔다. 통제구역 무단 출입 방조 및 안전수칙 위반. 문서를 읽으며 윤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28년 무사고 경력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지고 있었다.
동료들의 전화는 뚝 끊겼다. 몇몇은 힘내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그뿐이었다. 윤주는 집에만 있지 않았다. 매일 아침 항만 근처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다. 자신의 작업 기록을 정리하는 것. 지난 3개월간의 정비 로그, CCTV 타임라인, 크레인 가동 기록. 하나하나 대조하며 윤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바로 크레인. 점검 일지와 실제 가동 시간이 안 맞아. 누군가 기록을 조작했다. 점검했다고 적힌 날 크레인은 실제로 가동되고 있었다. 그것도 심야 시간대에. 윤주는 손가락을 멈췄다.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는 자료를 USB에 저장했다. 아직 어디 제출할 곳은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묻힐 수 없는 증거였다. 마이너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낡은 기록 창고. 한도혁은 먼지 쌓인 문서 더미 사이에 앉아 있었다. 문화재청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뒤 그는 공식적으로 조사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멈출 생각은 없었다. 수첩 속 단서를 따라 그는 10년 전 도자기 발굴 기록을 찾아냈다. 당시 책임자는 현재 문화재 유통업체 대표로 활동 중이었다. 합법적 경로처럼 보였지만 도혁은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연결고리야.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한도혁 씨? 누구십니까? 당신이 들고 있는 자료 가치를 아십니까? 넘기면 당신 앞길 보장해드립니다. 거절합니다. 가족 생각은 안 하십니까? 도혁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협박은 증거가 됩니다. 녹음했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도혁은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두려웠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항만에서 자신을 숨겨준 그 여자가 떠올랐다. 저 사람도 지금 혼자 싸우고 있겠지. 마이너스. 일주일 후 윤주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서윤주 기사, 당신의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변명 있습니까? 윤주는 조용히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변명은 없습니다. 대신 이걸 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크레인 정비 기록 조작 증거입니다. 그리고 심야 시간대 불법 가동 내역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료를 확인했다. 서 기사, 이건 별개 문제고. 별개가 아닙니다. 윤주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28년간 이 항만을 지켰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징계받는 건 감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항만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입 다물 순 없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저녁 도혁은 기자를 만났다. 탐사보도팀 김 기자. 몇 년 전 문화재 밀반출 사건을 다룬 적 있는 사람이었다. 자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발굴 경로, 유통망, 항만 경유 증거 전부 있습니다. 김 기자는 수첩을 넘기며 말했다. 위험할 겁니다. 당신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숨은 게 아니라 진실이 밀려난 겁니다. 이제 끄집어내야죠. 마이너스. 그날 밤 윤주는 혼자 항만을 바라봤다. 크레인 위로 별이 떠 있었다. 지난 일주일 외로웠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어디선가 도혁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 같았다. 말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을 것 같았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마이너스. 열흘 후 사건이 터졌다. 인천 북항 8호 크레인에서 와이어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 3대가 추락하며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사고 원인 조사에서 윤주가 제출한 정비 기록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점검 날짜 조작, 부실 정비, 안전수칙 무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항만공사는 발뺌했지만 윤주의 28년 작업 로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서윤주 기사의 기록이 아니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겁니다. 안전 전문가의 인터뷰가 나갔다. 윤주는 TV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징계는 취소됐지만 회사 분위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결국 회사 망신시킨 거 아냐? 그래도 할 말은 한 거지.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는 여전히 갈렸다. 하지만 윤주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진실이 드러났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마이너스. 같은 날 서울. 한도혁의 자료가 언론에 공개됐다. 고려, 청자 해외 밀반출 경로 드러나. 항만 경유 정황 포착. 탐사 보도는 파장을 일으켰다. 문화재청은 긴급 조사에 착수했고 관련 업체는 압수수색을 당했다. 도혁이 추적한 인물들이 하나둘 소환됐다. 하지만 책임은 또다시 떠넘겨지려 했다. 일부 개인의 일탈입니다. 조직적 개입은 없었습니다. 문화재청 고위 관계자의 해명이 나왔다. 도혁은 기자회견장 뒤편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또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여론은 달랐다. 30년 경력 조사관이 목숨 걸고 밝힌 사건을 개인 일탈로. 문화재청, 내부 비리 덮기 급급. 댓글이 달리고 기사가 쏟아졌다. 시민단체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도혁은 그 흐름을 조용히 지켜봤다. 며칠 뒤 문화재청장이 사퇴했다. 그리고 도혁에게 복직 통보가 왔다. 한 조사관 복귀하십시오. 조사 총괄 맡아주시겠습니까? 도혁은 수첩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끝까지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도혁은 알고 있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는 것. 그저 잠시 빛을 본 것뿐이라는 것. 마이너스. 한 달 후 윤주는 항만으로 복귀했다. 동료들의 시선은 여전히 복잡했다. 어떤 이는 수고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너무 나갔다고 했다. 윤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크레인 앞에 섰다. 오랜만이네. 손으로 쇠기둥을 쓰다듬었다. 차갑고 단단했다. 28년을 함께한 이 무게가 좋았다. 서기사. 뒤돌아보니 젊은 신입기사가 서 있었다. 존경합니다. 저도 선배님처럼 일하고 싶습니다. 윤주는 빙그레 웃었다.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 그것만으로 충분해. 마이너스. 같은 시각 서울문화재청 조사실. 도혁은 새로운 사건 파일을 넘기고 있었다. 복직했지만 여전히 자리는 불안정했다. 언제든 다시 밀려날 수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도혁 조사관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인천 북항에서 크레인 정비일하는 서윤주라고 합니다. 도혁은 숨을 멈췄다. 아, 그동안 괜찮으셨어요? 네. 선생님은요? 저도요.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후회하세요? 윤주가 물었다. 도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아니요. 선생님은요? 저도 아니에요. 두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전화를 끊고 윤주는 크레인 위로 올라갔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항만은 여전히 바빴다. 도혁은 조사실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펼쳤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마이너스. 6개월이 흘렀다. 인천 북항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크레인은 여전히 돌아가고 컨테이너는 쌓였다. 윤주는 오늘도 새벽 점검을 마치고 헬멧을 벗었다. 오늘도 이상 없음.
로그북에 기록을 남기는 손길은 여전히 단단했다. 징계는 취소됐지만 회사에서의 입지는 여전히 미묘했다. 승진 명단에서 빠졌고 중요한 회의에도 불리지 않았다. 하지만 윤주는 개의치 않았다. 서 기사님, 커피 드세요. 신입 기사 몇 명이 다가왔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윤주를 따랐다. 고맙네. 선배님, 저희도 선배님처럼 일하고 싶어요. 떳떳하게요. 윤주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떳떳한 게 아니라 그냥 할 일 한 거야. 너희도 그러면 돼. 점심시간 윤주는 혼자 항만 끝 벤치에 앉았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다. 도시락을 꺼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서윤주 선생님, 한도혁입니다. 아, 조사관님.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했다. 길지 않았다. 안부 묻고 근황 전하는 정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늘 인천 쪽 출장인데 시간 괜찮으시면 뵐 수 있을까요? 윤주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다. 좋아요. 퇴근 후에 만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녁 6시 항만 근처 작은 식당. 도혁은 먼저 와 있었다. 정장 대신 편한 재킷 차림이었다. 윤주가 들어서자 그가 손을 들었다. 여기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어색하지 않았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요즘 어떠세요? 윤주가 먼저 물었다. 바쁩니다. 문화재 유출 사건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선생님은요? 저도 똑같아요. 크레인 고치고 점검하고. 여전히 새벽 근무하세요? 응. 익숙해서요. 도혁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쟤 때문에 힘드셨죠? 윤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그래도 조사관님도 혼자 버텼잖아요. 저도 그랬을 뿐이에요. 도혁은 윤주를 바라봤다. 62세. 굳은 살 박힌 손, 주름 깊은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대단하십니다. 뭐가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요. 윤주는 빙그레 웃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버틴 거예요. 조사관님도 그렇고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항만 근처를 걸었다. 멀리 크레인 불빛이 보였다. 저기 8호 크레인이에요. 제가 제일 오래 맡았던 애죠. 사고 난 곳이요? 맞아요. 지금은 새 부품으로 다 교체했어요. 도혁은 크레인을 올려다봤다. 선생님, 후회는 정말 안 하세요? 윤주는 멈춰서서 도혁을 바라봤다. 조사관님은요? 저는 가끔 후회해요. 가족한테 미안하고 제 앞길도 막혔고. 그래도 멈추진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윤주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저도 가끔 생각해요. 그냥 모른 척 했으면 어땠을까? 편했겠죠.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요. 왜요? 무거워도 버틸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게 저한텐 방향이었어요. 도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빠르지 않았다. 서로의 삶을 침범하지도 않았다. 다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을 뿐이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달 후 윤주는 항만에서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었다. 동료들이 물었다. 서 기사, 퇴직하면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쉬다가 또 일 찾겠지. 아직도 일하실 거예요? 손 놀려야 사는 사람이라. 윤주는 웃으며 답했다. 도혁은 여전히 현장을 돌았다. 문화재 보호는 끝이 없었다. 위협도 유혹도 계속됐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어느 날 도혁이 다시 인천에 왔다. 선생님, 오늘도 시간 괜찮으세요? 응. 어디서 볼까? 그냥 항만 벤치에서요.
거기가 좋더라고요. 두 사람은 다시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다. 쇳소리 가득한 항만 위로 해가 떨어지고 있었다. 윤주는 생각했다. 삶은 무겁게 버티는 사람에게만 방향을 보여주는구나. 도혁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느리지만 단단한 그들만의 방향을 향해.